비료를 A통에 넣는 비료 따로 B통에 넣는 비료가 종류가 따로예요. 왜냐하면 합쳐지면 이게 친전이 연결 붙어서 합치면 안 되는 비료가 있어요. 그래서 A와 B로 나눠가지고 타놓고 물로 탄 용해를 시켜놓고 여기는 이거 그냥 물통 원수통이죠. 원수통에서 물이 나가면서 얘가 이게 호수로 해서 저기 벤츄리 밸브를 해가지고 혼합이 되면서 그 얘는 컴퓨터에서 예를 들어 그 이씨 농도는 뭐 비료의 농도죠. 이게 비료를 진하게 줄 거냐 묽게 줄 거냐 그거를 여기 센서가 있어가지고 여기 이씨를 체크하면서 컴퓨터가 예를 들어 이 물이 너무 비료가 묽으면 이 밸브를 더 열어라는 명령을 주면 밸브를 더 열면 이게 비료가 더 많이 들어가서 농도를 맞추면서 안에다가 주는 거예요. 양액재배의 기본은 항상 그렇게 맹물을 안 주고 이렇게 이걸 양액이라고 하는데 양액을 항상 주면서 재배하는 방법을 양액재배라고 하는 거죠. 이건 양액기고 얘는 보일러. 근데 얘는 전기 보일러, 얘는 저기 기름 보일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기가 기름보다는 저기 연료값이 싸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전기를 쓰는데 전기는 처음에 증설하기가 돈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우리 하우스 여기에는 지금 190kW가 들어와 있고 저쪽에는 120kW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90kW로 이게 저기 난방을 하는데 그것도 겨울에는 부족해요. 우리는 한 14도, 15도 정도 야간 온도를 맞추는데 살짝 막 밖에 뭐 영하로 떨어질 때는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때는 얘가 보조적으로 우리가 돌아가지고 같이 이 통 안에 있는 물을 같이 끓여 넣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온소를 이렇게 밖으로 파이프로 해서 보내는데 저기 보면은 파이프가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가고도 이게 T자로 이렇게 T자로 만나요. 이 세 개가 만나면 여기에 있는 밑에서 온수가 이렇게 뜨거운 물이 나가면서 이 뜨거운 물 그냥 나가버리면 여기 7, 80도 되는 물이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처럼 여기가 이게 돌아오는 찬물이에요. 여기가 돌아오는 찬물이 여기 연결돼 있어가지고 찬물의 양을 섞어줘요. 나가는 70도에 나가는 물에다가 돌아온 찬물 30도의 물을 섞어가지고 내가 40도로 물을 보내겠다 하면은 보내는 거고 여기도 이 섞는 양을 스레이 밸브라는 밸브가 있어가지고 열고 닫으면서 이 섞는 양을 조절하면서 나가는 물의 온도를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물을 보내서 들어오면 안에가 난방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다 연결하게 되면은 파이프의 압력만 높아지고 실제적으로 물이 양이 늘어나잖아요. 어딘가 또 빠지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물이 여기 나갔다가 들어오죠. 이렇게 순환하는 들어와서 네. 탱크로 들어가야지 파이프로 붙으면 안 되지 않나요? 아니 탱크로도 들어가고 파이프로도 들어가요. 결국은 여기서 순환해서 탱크를 다시 돌아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뜨거운 물이 보충이 되면은 온도는 오를지 모르지만은 보충만 되고 빠지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죠. 탱크로 빠져요. 들어온 찬물에 탱크로도 빠지고 또 옆으로 해서 일부분을 쓰고 다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난방을 할 때는 지금과 같은 수관을 이용해서 파이프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이 파이프 난방이라고 합니다. 파이프 난방. 러시아 같은 데는 이 바닥에다가 난방을 안 합니다. 바닥에다 난방을 안 하고 저 수관 파이프를 전부 천장에다가 위에다가 닫아가지고 걔들은 찬 공기가 못 내려오도록 난방해요. 찬 공기가 못 내려오도록. 그리고 아래는 보조로 씁니다. 그렇게 해서 수관을 사용을 해서 난방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이 가장 안정적이긴 해요. 그런데 이제 뭐 파이프 넣고 뭐 하고 하니까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뭘 쓰냐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히터, 열풍기 같은 걸 쓰거든요. 그거의 단점은 또 뭐냐면은 갑자기 이렇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물 온도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가 30도 물을 파이프에다가 흘리면은 이 온도를 계속 유지하겠다. 그건 뭐냐면은 내부 기상 온도라든지 실내 온도라든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체크하고 해서 30도 물이 흐르면은 이 온도를 계속 아까 14도라고 말씀하셨는데 14도를 유지하겠다면 그 물을 계속 돌립니다. 근데 열풍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온도 되면 꺼져버려요. 그러다가 좀 켜지고 이러니까 그 사이에 외부의 혹한기에는 그 사이에 급격히 온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같은 걸 보면은 이런 그 파이프 난방을 하면은 온도가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차이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보통 온오프 난방이라고 해요. 키거나 끄거나 하는 난방. 이거는 이제 큐브레인 난방이라고 해서 물 온도를 조절해서 파이프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여하튼 뭐 이런 설비는 또 감귤밭에 하신 분도 제가 많이 봤어요. 이주 소관으로 해서 물 온도를 조절해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럼 저 보일러 바늘 바늘 노출로 다 지금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밑에 뭐 땅바닥이라든지 뭐 다른 그 단열 조치를 하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땅바닥에서 어느 정도 띄워줘야 예. 밖으로 땅으로 딱 열이 안 흡수 된다고 해서 최소한 10cm는 띄워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땅에서 올라오는 냉기의 영향은 안 받습니다. 그것도 온실 온도를 전체를 차갑게 그 부분만 하진 않죠. 그런 문제 뭐냐면요. 또 일반 건물들은 짓기 전에 기초 밑에다가 스티로폼을 깔아요. 땅에서 나오는 냉기나 그렇죠. 습기나 뭐 이런 걸 방지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온실도 좋죠. 그렇게 하는. 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까지 이 넓은 면적에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우니까 안 하겠죠. 그렇게 구조를 흘러가고 녹여가고 내가 원하는 위치만큼 따라줍니다. 한통에서는 내가 원하는 수익성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따라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양만큼 어떻게 보면 또 2단계가 달려있어가지고 내가 100리터를 주겠다면 그 양이 쫙 나가고 나면 수급이 돼요. 물론 이제 발부를 여러 개 달아놓으면 발부별로 내가 여기 조금 더 줘야지, 여기 또 조금 줘야지, 20을 좀 높여야지, 30을 좀 낮춰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관주용 농약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그게 비싸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다가 연결하게 되면은 물 1톤에 내가 1리터를 넣게 하면 물 1톤에 1리터가 빨려나가요. 그러니까 아주 편하게 관주용 농약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양액기를 쓰면은 약간 물 관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내 온도, 외부 방향, 그 다음에 무더기 사장. 그러니까 비 오는 날은 비가 알아서 조금 띄엄띄엄 주고, 아주 맑은 날은 비가 알아서 빨리빨리 주고, 그 다음에 조금씩 많은 횟수를 줄 수 있고, 길게 짧은 횟수로도 줄 수 있고, 그것이 외부 환경이나 실내 환경에 의해서 자동으로 제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설비가 지금 무정된 지가 몇 년 된 거죠? 만들어 놓고 이제 돌린 지가? 얘는 한 6년 됐죠. 6년이요? 그동안 틀어서는 많이 일어났었나요? 그게 뭐 간단한 수준부터 아니면 뭐 이유 없이 멈춘다든지 뭐 이런 거 아니 큰 문제 없고요. 저기 밸브가 설정이 있어. 전자밸브인데 저게 오래 쓰면 지금부터 소리 나는데 저기 노후되면 고장날 수 있죠. 유지보수하는 정도만 하면 되고 자동차처럼 네, 뭔가 복잡한 기계는 아니에요. 예. 막 복잡한 전자기계는 아니기 때문에 쉽게 고장을 하지는 않고 네. 저런 이제 소모품 같은 것만 약간 이제 손봐주면 되고 그것도 뭐 특별한 무슨 기간이 있거나 뭐 네, 그렇죠. 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일정한 뭐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점검해봐서 눈으로 봤을 때 이상이 있으면 자기가 기타 전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다 자기가 쉽게 교체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원래 모터나 펌프를 사용하는 장비들은요 사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 그게 제일 고장이 잘 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 전기가 이게 뭐랄까 이게 잘 정리된 전기가 아니어가지고 나는 잘 쓰고 있는데 외부 요인에 의해서도 이게 많이 나가요 모터들이. 그리고 아까 말했던 삼성 모터인데 예. 밖에 이제 전봇대 휘조 하나 나가 저도 그런 경우 있었어요. 예. 휘조 하나 나가지고 몰라가지고 며칠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 수도 있고 안 돌 수도 있는데 전기 나가도 그때 제 경우는 돌아가지고 도는데 약간 소리도 이상하고 느낌이 이상하고 하긴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전봇대 휘조 하나 나가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 크게 손상은 안 당했다는 거죠. 예, 예. 그걸 모르고 그냥 오래됐으면 더 예. 부상이 났겠죠. 관계기보다. 그런데 편의성에서는 이게 훨씬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어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를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또 유리한 측면도 있고 하여튼 제가 설명드리는 거는 마음에 드셨다가 내가 추구하는 목표에 어느 걸 쓰는 것이 좋겠느냐 결정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을 이제 제일 궁금하시고 아무도 물어보기가 힘든 두 가지가 첫째는 저렇게 저 정도의 시스템을 설치를 하는데 대략 예산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고 또 하나는 그 뭐지? 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하세요? 재원도 따로 궁금할 거 없죠. 뭐 예를 들어 돈 있는 사람은 자기 돈을 쓸 거고 없는 사람은 대출받아서 할 거고 뭐 그건 사람마다 그럴 거고. 그래서 양액 같은 경우는 뭐 싼 거는 몇 백만 원 선부터 비싼 거는 천 몇 백만 원, 뭐 아주 비싼 거는 뭐 2천 넘어가는 것도 있겠죠. 그런 수준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기계란 게 다 고장날 수 있어요. 펌프도 고장나고 아까 전자밸브 고장나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는 저도 아무도 모르니까 뭐 아무래도 제가 또 돈이 없고 다 대출 받아서 시설 하다 보니까 싼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펌프도 예를 들어 싼 거 중국산도 있고 뭐 국산도 있고 싼 거 있지만 처음에 싸다 보면 이제 느낀 거는 싼 거는 진짜 비지떡이죠. 비지떡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펌프 하나만 해도 뭐 외국세에서 엄청 좋은 거 비싼 거 몇 배 가격 하는 거 있지만 처음에 부담되더라도 그걸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그게 훨씬 이익이다. 예를 들어 아까처럼 난 여기 이 작물에 몇 천만 원치 작물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하루만 물이 안 들어가도 작물이 다 죽고 이렇게 하면 큰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펌프가 국산이나 중국산은 아니 뭐 국산이 나쁘다는 건 아니라 싼 거는 내국산이 아무래도 떨어지니까 쓰다가 고장 나면 그 펌프를 당장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교체하고 뭐 사오고 이게 하루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비싸더라도 몇백만 원 비싸더라도 이게 비싼 걸 해놓으면 나중에 피해가 생기는 확률이 훨씬 적으니까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네. 싼 것만 찾다 보면 네. 나가게 돼 있죠. 밸브도 지금 아까 지익 소리 나지만 비싼 거는 엄청 비싸지만은 그거는 진짜 몇 년, 몇십 년 이상 써도 고장나지 않는데 저거는 벌써 한 4, 5년 되니까 저렇게 이제 고장나서 이게 바꿔달라고 하면서 요게 예를 들어 고장났는데 며칠 몰랐어요. 그러면은 두 개가 동시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왜 들어가고 하나는 안 들어가면 작물이 정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피해는 그 몇십만 원, 몇백만 원으로 여기 할 수가 없는 피해거든요. 제가 네타팸에 있으면서 20여 년 전에 설치해놓은 양액기가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는 국산을 썼으면은 한 서너 번 다뤘을 거라. 교체를 했을 거다. 그런데 그냥 계속 지금도 깨끗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신뢰성이 있는 게 좋긴 좋습니다. 돈이 문제긴 하지만 그 접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가시면 돼요. 이 양액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뭐 정확해야 됩니다. 정확해야 되고 EC와 pH를 정확하게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EC와 pH 센서의 품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EC 센서는 우리 그저 토양 수분 측정하듯이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뽑아서 쓰는 EC 센서가 있고 저쪽에 저 파란색 보이죠? 저거는 이제 이 관으로 되어 있는 EC 센서입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훨씬 더 수명은 영구적이고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